그래서 그 파트는 하나 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한꺼번에 다 하시라고 말고. 자, 이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자, 그래서 8번 지금 하거든요. 수요의 증가 요인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요의 증가는 좋은 쪽에서 평상시에 생각하는데 제 이쪽에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3개 정도가 어려운 거죠. 4번하고 그 다음에 8번하고 11번입니다. 11번. 근데 특히 이제 4번하고 11번은 별표 많이 쳐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이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 4번과 11번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파트죠. 자, 대체제의 가격 상승은, 가격 상승이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다음 쪽이.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요. 대체제와 보완제를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신다. 아까 살펴봤고요. 8번. 대체 투자 대상의 수익률 낙하가 왜 수요를 증가시키냐면, 자, 여러분 이거예요. 주식에다 투자했습니다.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손해 많이 봤어요. 어디에다 투자하겠다 이거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죠?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지금 주식장이 이제 광풍이 불었습니다. 2007년도처럼. 투자만 하면 돈 벌어요. 그럼 부동산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주식에 투자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 투자 쪽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때는? 좌측으로 움직인다. 자, 우리나라 여기까지 했는데요. 주식과 부동산은 서로 누가 먼저 앞서냐 뒤서냐인데 주식이 선행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언제 대박을 치냐면요. 잘 보고 계시다가 준비를 그동안에 인맥 탄핵 싸우고 계시다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에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팍 튑니다. 지금 가격에 1.5배에서 2배 이상 무조건 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자본주의는 인플레를 먹고 산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지 돈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정체가 돼야 돼요. 상승해서 지금 계속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전 세계 자금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해서 거기서 연착륙 해야 됩니다. 즉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해서 행보를 해주면 그 자금들이 제3세계 국가로 오는 겁니다. 그 타깃이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2,000포인트에서 오락내락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5년째지 않습니까? 원래 워낙 압축을 많이 났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튀기 시작하면 팍 튀어버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랬죠? 2007년도에 보시면 차고인하고 주식이 올랐지 않습니까? 2,1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븐 버블 지역이 생겼습니다. 세븐 버블이요. 서울적으로 엄청나게 부동산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경험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주식시장 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부동산이죠. 네? 주식이 그렇습니다. 주식이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이게 10만원 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 투자라고 해요. 근데 일반 투자자는 반대죠. 주식이 10만원, 만원일 때는 안 사는데, 만원 때 매수 안 하는데, 10만원 되니까 매수하겠다고 부동산을 팔아서 일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투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10년 주기설이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강세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선뜻 투자하고 있지 않죠. 먼저 외국인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선행하는 성질이 있다. 부시장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부동산 시장이 먼저 오르고 주식시장이 오른 적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더라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 추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사람들이 이럴 때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돈 벌어요. 여러분 주식분들이 이제 갑자기 나 주식 투자한다 이런 말 할 때 이제 그때는 싼 부동산 미리 선점해 주시면
몇 년이나 했습니다. 예? 몇 년? 몇 년요? 예, 저희들은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미국이 좀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도 15년 만에 좀 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 2, 3년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 돈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좀 움직이거든요.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 실적도 물론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007년도에 2000포인트대 한번 갔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2008년도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뭐 800포인트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2009년도 2년 만에 다시 2000포인트대, 2011년에 또 2000포인트대, 이번에도 거의 2000포인트 근처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가버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에 의하면 지금 2000포인트대가 일반인들한테 심리력이 많이 지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투자했던 거 2000포인트 가서 번전 좀 나오고 은행 이자가 좀 나오니까 다 처분해버리거든요. 지금 그때가 지금 매물대인데 이 매물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 종합주가지수로 2배를 들어갑니다. 2배.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 근처면 얘들의 작전 타임은 4천에서 부업을 시키면 5천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꺾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지금 한 거죠. 지금 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90년, 98년, 99년도 나스닥 버블일 때 거의 4,000포인트, 6,000포인트 갔던 게 1,500포인트까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4,100포인트 온 거니까 4,000포인트 다시 20년 만에 거의 온 거거든요. 10몇 년 만에. 그러다 보면은 이쪽 시장이 꺾여야 돼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17,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다우도 10,000에서 11,000포인트를 엄청 헤맸어요. 오랫동안 항구하다가 상승하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당분간 좀 더 안정을 찾고 상승 여력이 있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움직일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 돈이 안 들어와요. 미국 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한번 한탕하고, 표현이 한탕하고, 환차익도 노리고 외국인들은 환차익 노리고 부동산 시세차익도 노리거든요. 주식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합니다.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무튼 하나하나 정리하죠. 한꺼번에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요. 하나하나. 오늘은 소득 수준에서 정상제와 12개까지만 하셔도 좀 대단하시고요. 오늘은 보완제까지 하시지 말고요. 대체제만 하십니다. 보완제까지 하면 이제 막 헷갈려버리니까. 정상제에서 여기까지 좀 어려웠는데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에서 대부 비율의 상승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의 상승인데요. 이거 시험 100% 나옵니다. 대부 LTV와 DTI는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하는데요. 이 계산 문제를 할 겁니다. 우리 좀 안 될 텐데요. 일단은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DTI가 있고요. LTV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DTI와 LTV가 어떤 개념이냐면, LTV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은행에 가시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이루어집니다. 이 대출을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의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출을 할 때 얼마까지 해주느냐 이거. 얼마까지 해주느냐. 이게 비율을 정해놨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은 뭐 60%, 70%까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60%다. 비율이 60% 산이다. 그러면 얼마를 대출해 주겠습니까? 이게 6천만 원 대출해 주는 거죠? 6천 대출. 이게 LTV예요. 담보에 의한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서 비율을 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LTV라고 합니다. LTV. 한때는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LTV 형태의 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전세를 주고, 이해가시죠? 일단 집을 사요. 전세가가 보통 70% 되니까 50%, 70% 사이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만큼 전세금을 받아서 다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아파트를 사요.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했던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세를 많이 선호했던 겁니다. 집주인들이. 그런데 또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전세금 받아도 그걸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없다 보니까 뭘 많이 돌려버린 겁니까, 요즘은? 월세 개념을 많이 돌리는 거죠? 월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예, 금리가 지금 1.5%밖에 되지 않잖아요. 은행에 투자 상품이 없다 보니까, 투자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금, 그걸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온다 이거죠. 엄청 워낙 적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거의 사라지고 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부 월세 개념이잖아요. 임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디가 움직여줘야 된다? 주식시장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걸 벌어줘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세 내주고 그 목돈을 갖다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돈 벌어서 또 아파트 사 이런 개념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세계적인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돈이 미국에 있잖아요. 양적 완화하면서 08년도부터 하면서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자금들이 전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국제 환경을 보면 그쪽에 있고요. 또 지금 원자재 가격은 많이 하향이 됐는데 지금 돈들이 일단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려면 그쪽 시장이 안정이다. 자, 이게 LTV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IMF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IMF는 미국의 서프라임을 좀 여러분 생각해 그 전부터 담보대출 받았던 거예요. 집이 1억이었다면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90%까지 받고 근데 1,000만 원에서 1억짜리 집을 샀어요. 실제로 대출해 주니까 그렇다 보니까 IMF 때 딱 우리나라가 걸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청산했더니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DTI 개념으로. DTI 개념은 대출을 해주는데 무슨 개념으로 하겠느냐? 당신의 소득이 얼마냐 이겁니다. 소득 개념.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소득에 대해서 담보 비율을 정해서 60%다 그러면 얼마까지 주겠다? 3천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게 이제 DTI와 LTV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LTV는 무슨 개념으로 대출해주고 담보. 그 다음에 DTI는 무슨 개념? 소득, 대비. 인컴 이런 개념이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비 비율의 상승에 동그라칩니다. 상승. 또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 DTI는 원래 시험에 100%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오니까 난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상승에 동그라칩니다. 대부 비율의 상승이라는 것은 자 지금 대부 비율이 60%였습니다. 60%일 때 대출이 얼마 나갔죠? 6천 나갔죠. 6천. 그런데 대부 비율을 높여보겠습니다. 대부 비율 상승. 80%로 상승시킬까요? 정부에서 상승시켰죠, 한번. 작년에 시켰습니다. 50%였던 것을 좀 주택, 부동산 경기에 상승시켜놨는데 아직은 크게 움직임이 없죠. 자, 80%로 상승시켰습니다. 80%로. 80% 상승시키면 대출이 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담보 가치가 너무 적나요? 15를 할까요? 얼마까지 이루어지죠? 8천까지 이루어지죠? 2천이 남죠, 이제. 예전보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거죠.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 비율의 상승. 이것은 전부 상승입니다. 상승은 수요를 어떻게 하고요? 증가를 시켜서, 수요량이 증가돼서 어떻게 되겠다? 수요가 증가돼서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간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나오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담보 비율은 상승이에요. 담보 비율의 상승, 수요 곡선 우측으로 움직인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속 할 겁니다. 자, 수요의 감소는 전부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수요의 감소를 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수요의 증가만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수요의 감소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예제 보시면 다음에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수요는 뭘로 표시할 수가 있고 수요 곡선. 수요량은 뭘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을 움직였으니까 뭐라 한다고요?
수요의 변화라 한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수요의 변화는 뭐가 바뀌고 수요 곡선. 수요량은 뭐가 변하고요? 점. 124쪽 가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유형의 특징인데요. 자, 이쪽 문제는요, 탄력성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도 나올 걸 예상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 수요 유형과 특징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유형을 보시면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가 있다겠죠? 자, 잠재적 수요를 놔두고요. 실질적 수요는 뭐가 있어야 된다겠죠? 돈. 구매 의사와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수요 의사,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한마디로 잠재적 수요는 미래 고객이죠? 미래 고객. 지금은 돈이 없지만 향후에는 돈이 있을 사람들. 두 번째, 본원적 수요가 있고 파생적 수요가 있고요. 본원적 수요를 직접적 수요라고 합니다. 직접 수요고요. 파생적 수요는 직접 수요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본 상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파생적 수요라고 합니다. 다른 상품의 수요에서 파생되는 수요로 생산료에 대한 수요를 말하면 간접 수요라고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이며 주택 자체가 본원적 수요인데 주택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게 있죠. 토지라든가 기타 자재 같은 것은 파생적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적 수요, 유보적 수요가 있고요. 가수요. 가수요는 시장에서 어떤 저하 일시적 공급 중단이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이 저하의 풍기 현상이나 가격 상승을 예상함으로써 끊고 그 저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급격히 증가의 밑줄 칩니다. 갑자기 증가한 걸 가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의 밑줄 치시고 급격히 증가의 밑줄.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요는 이런 게 있죠. 일시적 분석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분단 리스크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못 사나요? 라면 사시죠? 실제로 연평도나 이런 쪽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포탄 날라고 그럴 때는 전쟁 난다 이러면 예전 분들은 라면 사재기 한다든가 물 사재기 한다든가 이러시죠? 이걸 가수요라고 합니다. 가수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수요는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소비 형태를 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맞죠? 가수요. 물건 사재기 하는 거니까 정도는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섯 번째, 집가 수요와 지가 수요와 차가 수요가 있습니다. 지가 수요는 다른 말로 내 겁니다. 내 거. 자가 수요. 내 걸 가지고 수요하는 것을 지가 수요. 빌려서 쓰는 것을 뭐라 할까요? 그러면 차가 수요라고 합니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 차가 수요. 빌려서 사용하는 거. 부동산 수요의 특징인데요. 부동산 수요의 특징. 이 특징은 별표 한 개 정도 치겠습니다. 한 개 치시고요.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은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할 때 별표 하나 더 칠게인데요.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용어가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반 재화에 비교할 때 가격 비중이 크므로 끊고 부동산은 가격 비중이 크다 이거죠. 구매 자금을 측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장만 하는데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은 가격이 고가성에 동그라미. 고가성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는 각기 소량의 거래만을 위해서 행동한다. 부동산은 고가성 있다 이거죠. 비싸죠. 세 번째, 수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안점은 수요활동의 주체와 부동산 종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고요. 네 번째, 구매 결정 시 검토할 사항이 일반 재화에 비해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전문적의 밑줄. 전문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죠.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5번째,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상품에 비해 특수한 방법이 활용된다. 특수한 방법이 밑줄입니다. 특수한 방법. 왜 특수한 방법이냐? 일반 제품은 소비자와 생산자와 또 중간에 공급자가 끼어들죠. 그런데 우리 누가 있죠? 거래 중개인이 끼어들죠. 중개인.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중개업자가 끼어드는 거죠. 중개업자. 그래서 알선하는 행위가 특수한 방법을 활용하는 구매 절차입니다.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바로 가서 구매 못 하시잖아요.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6번이 어렵습니다. 6번이 어렵고요.
6번의 별표 한 3개 정도 치겠습니다. 6번에 따는 어렵고요. 수의 탄력성 나왔습니다. 드디어 탄력성 나왔는데 탄력성의 동그라미 칩니다. 탄력성 동그라미. 탄력성이 뭐냐면요. 탄력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날마다 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탄력성. 어떤 분은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머리 감으실 때. 탄력성이라는 게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날마다. 제가 우리 여성분들은 사용 못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99%는 사용하실 거예요, 여성분들.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못 하나요? 뭘 사용하시나요? 네? 엑세스피면? 샴푸, 오케이, 샴푸. 샴푸 제품에서도,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제품에, 뭐 영어로 써진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라 써있던가요? 그래서 엘라스틱. 이 엘라스틱이 탄력성이라는 뜻입니다. 탄력성. 그래서 엘라스틱을 사용하시면 머릿결이 어떻게 된다고요? 찰랑찰랑 탄력적이 된다 이거죠. 이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은 나중에 향후에 탄력성을 어렵습니다. 탄력성 향후 2로 표시할 겁니다. 2로 엘라스틱 2로 표시할 겁니다. 영어가 우리가 표시할 기호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탄력성은 어렵습니다. 탄력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력성을 극복하시면 7점대 훨씬 넘어요. 탄력성.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탄력성. 그래서 기억본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요,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만 이 지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요. 6번은 체크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의 체크. 7번에 체크하시고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동그라미 부동성은 움직일 수가 없다겠죠?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는 걸 무슨 성격? 부동성이라고 했어요. 부동성.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만 투기가 이루어진다든가 일정 부분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무슨 성에 기인하겠다? 부동성에서 기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걸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하여 7번은 문장 끝까지 한번 밑줄 칩니다. 7번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성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지적 시장의 동그라미 일정 부분 시장에서만 형성된다 이거죠. 부동성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보다 수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고요. 8번 부동산은 개별성 동그라미 칩니다. 개별성으로 인하여 차별화된 수요 유형을 갖는다. 개별성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가지고 있다. 이게 개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수요의 탄력성 나왔습니다. 드디어 탄력성이란 끊고 동그라미 치면 더 좋겠네요. 시험 문장은 관련 없는데 개념이니까요. 탄력성이란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주어진 자극, 여러분들이 샴푸를 머리에 묻혔을 때 그 샴푸가 머릿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탄력성. 이해 가시나요? 아침에 샴푸 하실 때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샴푸를 머리에 묻히는 순간 내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지느냐 찰랑찰랑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탄력성의 결과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에는 가격이나 소득 등이 독립변수가 되고 수요량이 종속변수가 된다. 그래서 독립변수에 따라서 녀석도 밑줄 칩니다. 독립변수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줄 맨 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쓰시고요. 동그라미 1. 그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치시고요. 3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 쓰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거의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고요. 거의 계산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자 밑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밑줄 치시고 끊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밑줄 치고 끊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밑줄 칩니다.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탄력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있죠. 소득 탄력성. 세 번째 뭐가 있는 거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올해도 몇 시 문제 하나 정도 보일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파트인데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식을 보시면서 물어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분자와 분모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자와 분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분자 분모를 부르는 방식과 좀 반대로 부릅니다. 반대로. 그래서 분자가 위로 올라가고요. 맞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엇에 대한을 우리가 앞에 오는 것은 뭐고요? 분모가 되고 뒤에 오는 건 뭐가 돼요? 분자가 됩니다. 엄마가 자식을 어분다 이렇게 많이 배우죠? 초등학교 때.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되게 이렇게 부르죠.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분자에 대한 분모를 나눈다 이렇게 배우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이렇게 부르는데, 부동산학 개론에서 또 반대로 하니까 여러분 헷갈려 하실 거예요. 성질 나죠. 이렇게 하는지 교재집필을. 자, 무엇에 대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분모가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의 변화하면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수요량의 뭐라고요? 변화율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격, 소득, 교차, 이게 각각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자, 반대로 소득에 대한 볼까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이 여러분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것과 A 제품과 B 제품이 서로 교차했을 때 어떻게 수요량이 결정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은 하기에 좀 어려운데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30페이지 있죠? 130페이지 양과로 상분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공식에 별표 쳐놓는데요. 교차 탄력성 A와 B에서 2에 대한 A, B인데 교차 탄력성 A 제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B 제와의 수요량을 변화율을 나타나 보겠다 이거죠. 이건 뭐 대체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A 제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B 제와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뭐라 한다고요? A 제와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B 제와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아쉽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만 아시면 이 문제 푸는 데는 5초, 10초도 안 걸립니다만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다시 앞으로 가시면 126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의 대안에 동그라미처럼 밑줄 쳐놓으세요. 대안, 가격의 변화율의 밑줄, 수요량의 변화율의 밑줄. 자, 가격의 변화율이 분자다, 분모다. 대안의 앞에 오는 것은 분모, 대안 뒤에 오는 것은 분자를 의미한다. 좀 헷갈리죠? 가격의 변화율을 우리가 분모, 그 다음에 수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분자로 표현합니다.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 가격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좀 표현이 그러니까 자. 밑에 보시면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밑줄.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음이나 절대값 또는 음을 붙여야 하나? 네, 필요 없고요. 자, 반비례니까 서로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표현할 때는 뭘로 표시하겠다? 양으로만 표시하겠다 이겁니다. 양으로만 표시하겠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기호로 표시하겠다? 양의 기호, 플러스 기호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값 또는 음의 기호를 생략하고 양의 값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자 보죠. 5% 하락에 따라 가격이 수요 가격 탄력성 보죠. 가격의 변화율 몇 프로 하락했죠? 5% 하락했다 이거죠. 그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 몇 프로인가요? 표제. 수요량의 변화 몇 프로 주어졌나요? 7%를 주어졌을 때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이겁니다. 얼마죠? 1.4. 이게 답이었어요. 작년에 이게 5%와 10% 이렇게 주어졌죠? 5%와 10% 이렇게 주어졌던 거라. 그럼 얼마죠? 2죠. 이해 가시나 있는데 푸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줘줍니다. 이렇게 줘줍니다. 가격 탄력성이 2고, 그 다음에 소득의 가격의 변화를 5% 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탄력성과는 계산 쉽습니다. 어려울 게 아닌데 이 문제는 좀 아쉬운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용어 자체가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개념식만.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가? 분모.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수요량이죠. 수요량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은 전부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량은 뭐가 된다? 분자. 수요량은 뭐가 된다? 분자. 어떻게 올래요? 수요량은 분자. 분자 분모는 아시죠? 수요량은 분자가. 그러면 나머지는 갖다 대면 되는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수요량만 아시면. 수요량이 어디에만 유치하면 되냐면 공식 굳이 아니어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수요량은 어디로 간다? 분자. 분자에 간다. 그러면 탄력성을 구하라면 되니까 분자만 하면 둘 중 하나 X를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126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 1번과 2번 좀 다른데 최초의 값에 동그라미 칩니다. 최초의 값 동그라미 치시고요.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경우에는 끊고 기준 가격과 기준 수요량으로 최초의 가격과 최초의 수요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방금 살펴봤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고 가격의 탄력성이니까 가격의 변화율은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최초의 값을 줬잖아요. 최초의 값을 주어지고 가격의 변화분을 또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요량도 최초의 수요량을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x를 또 주어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107페이지에 예제 있죠? 예제.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는 해설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누르면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1,000원이 뭐였죠? 최초의 가격. 1,000원에다가 최초의 가격을 적어보세요. 1,000원이 최초의 가격이 되죠? 최초의 가격. 수요량이 5만 개였습니다. 1,000원일 때 수요량이 5만 개였으니까 수요량은 뭡니까? 지금 5만 개가 뭡니까? 최초의 수요량이죠? 이해가시나요? 최초의 가격은 얼마? 1,000원. 그 다음에 최초의 수요량 얼마? 5만 개. 자, 이랬을 때 변화율을 가지고 탄력성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탄력성을. 수요 탄력성.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1,100원으로 상승했네요. 1,000원에서 얼마로 변했죠? 1,100원. 그러니까 얼마에 변하죠? 변화분이니까. 100원 변했죠? 100원. 그래서 100원. 그 다음에 얼마로 수요량이 바뀌었죠? 5만 개에서 48,000개. 그럼 얼마죠? 2,000개가 변화율이죠. 이랬을 때 이제 이걸 풀어내는 겁니다. 이거 2개 없애고, 이거 3개 없애고, 이렇게 곱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50분의 얼마죠? 200인가요? 맞나요? 야, 20이죠, 20. 20이죠? 그럼 얼마죠? 0.4인가요? 0.4. 0.4래. 5, 4, 20. 5를 또 2로 나눠야 되니까. 쌍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은 혹시 절대값 제가 마이너스 표시 안 한 게 5만 개에서 2만 개 틀렸으니까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값 벗겨내면 다 양의 수로 표현한다겠죠? 이 문제를 하나 하시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하나 나와서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이런 쪽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요. 그다음 중간점을 이용한 것은 최근에 거의 잘 안 나왔습니다. 중간점을 한다는 것은 나눠야 됩니다. 중간점이니까 2로 나눠서 하는데,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126페이지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심화학습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27페이지 한 장 넘겨봅니다. 128페이지에 일단 별표 치고 가겠습니다. 별표 3개 칩니다. 3개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5개까지 치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인데 이걸 설명하는 식으로 풀었을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설명하는 거. 답 찾는 거 어렵지 않는데 일단 이쪽 워낙 중요하니까 127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이 있죠. 유형을 한번 여러분 모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읽고 정리를 다시 하는 게 좀 빠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유형. 가격이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다시 한번 127페이지 맨 밑에 읽어보세요. 가격이 10% 할 경우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격이 할 경우 수요량은 10% 증가할 수도 있지만 10%보다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10%보다 적게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비현실적이긴 하나 무한대로 증가할 수도 있고 전혀 증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도 5가지로 구분되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10% 할 경우 여기서 끊습니다. 일단 끊고요. 끊고 전제 조건을 주어진 거죠. 전제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수요량은 10% 증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끊고 1번이라고 동그라미 씁니다. 동그라미 1번 끊고 동그라미 1번. 자, 가격이 첫 번째 보니까 자,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자, 하락했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수요량이죠. 수요량이 뭐 할 수도 있다? 10%라고 나오나요? 10% 뭐 할 수도 있다?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게 1번을 주어졌네요. 1번.
두 번째 증가했지만 10%보다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수요량이 10%를 초과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어떻게 되나요? 수요량은 세 번째 10%보다 구할 수 있다고요? 10%보다 적게 증가할 수도 있다. 증가하죠? 세 가지가 있네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경우가 수요 법칙이죠. 수요 법칙에서 증가 형태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10% 증가할 수도 있고, 10%를 초과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10%보다 적게 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죠? 여기 보면 비현실적이긴 하나 무한대로 증가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수요량이 어떻게 증가한다고요? 수요량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도 있고,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무한대로 증가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수요량이 뭐라 되죠? 전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하나, 무한대로 증가할 수도 있고 해서 끊고 4라고 적고요. 동그라미 4. 전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 5라고 씁니다. 이 다섯 가지 형태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형태가 될 거다 이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은 데까지 0이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형태 이제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인데요. 첫 번째, 사물 과정에서는 안 하는데 그냥 오늘은 도표만 한번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형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1과 같습니다. 탄력성은 직각 쌍곡선 형태를 나타내고요. 자, 오늘은 딱 두 개만 여러분하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만 극복하셔도 돼요. 두 번째,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에서 누가 더 크나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죠? 이제 어려우니까요. 처음 접하신 분들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첫 시간에 경제 이쪽 수요 곡선이 어렵다 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게 있다만 넘어갑니다. 처음 듣는 것과 계속 반복하는 게 다를 테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일 때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이 변하면 변할수록 수요량도 더 크게 변하죠. 이걸 뭐라 한다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적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은 1과 무한대 사이에서 유추합니다. 1과 무한대 사이에서 유추하면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내고요. 곡선 형태가 중요합니다. 곡선 형태, 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죠? 완만하다 돼 있죠? 기울기 완만의 밑줄, 밑줄 치시고요. 탄력적인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탄력적인 탄의 동그라미, 기울기 완만의 완의 동그라미. 이렇게 외우세요. 탄력적인 것은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수요보다 뭐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요? 가격이 크게 움직여요. 가격이 크게 움직여서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0과 1 사이에 위치합니다. 탄력도가 0과 1 사이에서 위치해서 이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납니다. 도표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교재 박스의 도표에 3번 있죠? 3번 비탄력적이라는 도표 찾으셨습니까? 3번 비탄력적 있죠? 별표 칩니다. 별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 첫 번째 그림이 좀 이런 형태, 이걸 비탄력적, 급하죠?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비탄력적보다는 좀 더 완만한 형태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직 형태가 있습니다. 수직 형태. 도표 한 점에서 나왔으니까. 수직 형태.
그다음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수평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뭘 나타내고 있죠? 가격. 이쪽은 뭘 나타내고 있죠? 수요, 양을 나타내고 있죠? 수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직 형태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수평 형태가 있는데요. 가격에서 수평 형태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 탄력적. 설명이 더 어려우니까 잘 봅니다.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요. 교재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토지는 내일 아침에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나요? 늘어나지 않죠. 이게 무슨 성질이라겠죠? 부중성. 그래서 토지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양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만 올라간다? 가격만 상승한다. 이게 무슨 형태에서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 수직 형태. 다시 한번. 양을 늘릴 수 없고 뭐만 올라간다? 가격만 올라간다. 가격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런데 이건 무슨 형태를 나타낸다? 수직 형태. 이 토지 부동성, 부중성 때문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증가하지 않는 것,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무슨 성 때문에 수직이다? 그렇죠.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무슨 형태? 기울기가 수직인 형태를 나타내는